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38명,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까지 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명절 연휴입니다만 소방청은 119 상담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려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또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들도 24시간 교대 근무에 들어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해경은 북한이 숨진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 등으로 미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강력 반발하며 국제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을 연결해 북한의 피격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일 만에 처음으로 5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의 방역 결과가 가을철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동과 여행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추석 연휴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 시각 전국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검찰 개혁을 외치며 서울 서초동을 가득 메웠던 촛불 집회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검찰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상황,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개천절 대면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서 개천절에 열리는 차량 집회도 불허했습니다. 집회 주최단체에서 신청한 경찰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 사건 소식입니다. 해양경찰은 피격 공무원이 월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무원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또 발견 장소가 표류 예측 지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바탕으로 해서 경찰은 분석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연평도 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 A씨를 찾기 위한 수색과 수사가 벌어진 지 나흘째. 해경이 내놓은 중간 수사 결과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였습니다.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이 A씨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와 함께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단순 실족 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할 증거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단순 표류였다면 연평도 남서쪽 해상에서 발견돼야 하는데 A씨가 발견된 지점은 북서쪽 등산곡 방면으로 예측 지점과 33km나 떨어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 자력으로 조류를 거슬러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건강 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력제 등이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숨진 공무원에게 3억 3천만 원가량 채무가 있었고 이 가운데 2억 7천만 원은 인터넷 도박 빚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어업지도선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가 A씨의 것으로 확인돼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경은 CCTV 감식과 주변인 조사, 인터넷 포털 기록 확인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와 수색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경의 발표에 유족은 일방적인 몰아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인이 실종되고 사살되기까지 구조 기회가 2차례나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노력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숨진 공무원 A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결과에 친형은 어이없는 발표라며 반발했습니다. 조류를 거슬러 38km 거리를 헤엄쳐 월북을 시도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최소한의 현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었다는 해경 발표에 대해선 30시간 넘게 물에 잠겨 있어 온전한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8년 동안 공무원으로 나라에 헌신한 애국자의 실종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또 무지막지한 북한에 체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묻게 되면 그 말을 안 하겠습니까? 동생의 행방이 확인되고 북한군에게 피살될 때까지 6시간 동안 군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목격했다는 그 6시간 동안에도 살리려는 노력과 그 어떤 수단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지난 21일 실종된 뒤 해상에 표류하던 30시간의 행적과 동선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남북한의 조사와 수색은 믿을 수 없다며 국제기구가 나서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훼손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시신을 훼손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첩보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공무원 시신 훼손 여부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군이 해상에서 공무원 A씨를 사살한 뒤 불태운 것을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특별정보, 그건 이제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스페셜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우라고 확인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여당인 민주당은 시신 훼손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북측이 A씨의 시신을 훼손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이 공무원 시신에 연유를 부어 불태운 것을 군이 확인했다는 주 원내대표 발언에 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어 A씨의 월북 의사표명, 시신 훼손 여부를 놓고 군의 판단이 북측 설명과 다른 점에 관해선 종합한 첩보들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첩보들을 종합해서 그때까지 나온 결론을 이렇게 설명드렸던 사안이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나 재개하자고 요청한 군 통신선 연락도 여전히 꺼둔 상태입니다. 도리어 A씨 시신을 찾기 위해 NLL 이남에서 수색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 무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일부 지역에서 함정 간 통신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의도가 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피격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통일부는 대북 의료 물자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승인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신청을 중단하기 어려웠다면서 군 당국의 발표 이후 반출을 즉각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이달 들어 승인한 대북 반출 건수는 모두 6건. 그중 하나는 지난 23일에 승인됐는데 의료용 마스크와 체온계 등입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바로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통일부는 23일은 군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승인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반출 신청을 보류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반출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 시 반출 시점을 조정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의 발표 이후 해당 민간단체에 즉각 반출 중단을 통보해 북한으로 간 물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승인 조치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피살 사건으로 통일부 장관도 참석한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건 23일 새벽 1시로 반출 승인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는 담당 과장 선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담당 과장은 피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대북 지원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인영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고 밝힌 터라 이후 대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을 두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와중에도 종전선언 추진이 적절하냐는 것인데요. 국민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4년 연속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사전에 녹화된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이 보도를 통해 전해진 건 지난 23일 새벽. 연평도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반대의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보수야당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데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면서 공방에 더 불이 붙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통상 절차를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나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치 망각하는 듯한 좀 성급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이맘때 가을에 겨울까지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오늘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야의 설전 끝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는데 종전선언 추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건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번 피격 사건과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9%였고 지속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6%로 나타나 오차 범위 내에서 맞섰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은 특히 진보층에서 두드러진 반면 보수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1%로 더 많았습니다. 과거 이딴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순탄했을 땐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더 컸던 만큼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여론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출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해당 사건에 관련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자의적인 월북이냐 하는 건데 오늘 해경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월북이라고 판단했고 국방부하고도 같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다 듣질 못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설명 직접 들으신 거와 판단할 때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마도 해경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자료를 국방부가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뉘앙스로 봐서 뭔가 조금 게 안 맞는 부분이 예를 들면 해류나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냥 떠내려갔다면 거기가 아니고 한 30km 떨어진 다른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로 헤엄쳐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건 거기서 뭐 만날 약속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북한 경비정의 항로를 알고 그리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의미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해경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한 70km 정도 그 고인의 어떤 그 무게 정도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본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연평도를 계속 선회하다가 이제 남서쪽으로 빠지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아마 해경은 조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인사를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고, 여기에 국방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경로로 획득된 첩보 자료에
이런 것들을 아마 국방부가 자료를 제시한 거를 확인하고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국방위원회 내용을 전부 다 언론에다 공개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감청 자료 중에 자발월북이라는 어떤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 포함해서 충분히 그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들이 첩보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경이나 국방부는 북한군 측이 이 사람의 신상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월북 네.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예. 떠내려가다가 북한 측에 납포가 됐다면 이름이 네. 뭐냐 어디 사는 누구냐라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아마 이제 단순히 이제 그게 파편적으로 이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의혹까지 같이 고려돼서 판단된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뭐 즉흥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이제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거 다 고려해서 포함해가지고 정황들 첩보에 대한 정황들을 판단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유가족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갖다 부탁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혹시 네네. 유가족 만나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뭐 지금도 좀 뭐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네. 예.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네, 뭐 유족은 뭐 정말 이게 청천벽력 같죠. 예. 근데 이제 이 뭐 월북 여부와 진위에 무관하게 이건 민간인에 대한 어떻게 반인륜적인 처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시신을 반드시 수습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공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울러서 유족이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좀 앞으로도 이제 좀 민간인 어떠한 형 상황에서도 민간인은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남북 간의 국제 규격에 맞는 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유족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특위 활동에 반영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청취를 위해서 찾아뵀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의아해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네. 과연 그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표적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서 북한군 측이 총격을 가했느냐라는 것도 궁금해했는데 이제 제일 이제 좀 엽기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이제 문제가 역시 시신에 대한 훼손 문제였습니다. 네.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다가간 거냐? 배 바로 밑에 있으면 몰라도 그걸 어떻게 기름을 끼얹을 수가 있느냐? 근데 오늘 또 주호영 의원은 연유를 발라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보니까 뭐 저도 이제 여러 이제 언론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실제로 뭐 시신을 연유를 발라 태우라는 북한의 지시가 있다 이런 표현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건 듣지 못했고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설명했지 이런 워딩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비공개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하고 나란히 들으신 문제가 아니군요. 이 문제는. 주호영 의원님은 이제 국방위는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국방위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아마 직접 들으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합참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거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다음에 아마 야당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마 합참을 방문했는데 거기 주호영 의원님이 참여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접 들으신 건지 또 전달받아서 들으신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네. 우리 국방부나 해경 측은 이제 시신의 훼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측의 설명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상황을 좀 보실 때 북한 측이 아직 상황 판단이 덜 됐거나 보고를 덜 받았거나 아니면 북한 측이 뭔가 조금은 감추고 얘기를 했거나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실제로 뭐 저는 뭐 우리 그 월북 관련해서는 북한이 뭐 회피를 하거나 오히려 누락을 됐다고 보고요. 이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저 포함해서 민주당은 국방부 첩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군의 어떤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상부에다가 허위 보고를 한 건지 이게 우리 첩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의 자료를 신뢰하지만 북측은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공동조사 재발 방지를 이제 밀고 나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북측은 네네. 공동조사에 관해서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실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월북 진위라든가 시신 훼손 부분에서 양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는 우리 측 첩보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판단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북측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동조사단이 되지 않으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라도 북측의 답변을 받아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쟁의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와 남북한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제안하고 또 이런 것들이 남북한 공동으로 채택되어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빨리 좀 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것이 적법한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면 집회 대신 열겠다는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걸로 봐야 하는데 바로 집회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개천절 서울 도심 대면 집회, 차량 집회 법원이 결국 허락하지 않는 거죠. 네,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개천절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시위라 하더라도 집회 준비나 해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차량 시위도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금지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주최 측은 차량 이용 집회가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고한 차량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도로를 마비시키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시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경찰은 개천절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권에 3중 검문소를 설치해서 군중 집회든 차량 시위든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법원은 앞서 개천절에 대면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또 집회를 열면 후속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최 측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조절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집회 개최가 무산된 8.15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에 유행 관리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분명히 전국 유행 확산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산소는 미리 갔다 왔어요. 미리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명절 그 제사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한 내일쯤 와가지고 다시 또 준비를 해야죠. 부모님이랑 같이. 옆에 있는 아들은 하나 오고
멀리 차 타고 오는 사람 안 오기로 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데는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친정 가서 그냥 식사나 함께 하고 올 생각입니다. 또 아기가 아직 어려서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요즘 같을 때 모이지 말자고 하셔가지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겁나잖아요. 그러고 물가도 너무 비싸니까 음식도 많이 안 하고 조금 해서 그냥 먹을 거라. 조그만 거 하나 했는데 그냥 큰 거 말고요. 어떤 거 하셨어요, 누구에게? 고기. 그분한테 맞춰서 하려고 그래. 홍삼 하려고 그래, 홍삼. 정상적인 가격이 좀 돌아오면은 그때 하지 뭐. 지금 택배도 복잡하잖아요. 택배 기사 아저씨도 너무 딱하고. 여기저기 도와주시는 분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조그맣게 마카롱 같은 거 선물했어요. 이번에만 조금 더 약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게 있어요. 금전적으로. 다른 때는 막 애들이 여행 가고 하니까 잘 오지도 않고 했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제일 즐거운 추석이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는 귀성객과 차량들로 붐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친지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모두 가벼워 보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서울역은 이전만큼 붐비진 않았습니다. 감염 우려로 창가 자리표만 판매한 데다가 입석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양손 가득 짐과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는 모습은 추석을 실감케 했습니다. 부산 내려가요. 부모님 뵈러 내려가고 있어요. 반차 내고요. 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스케줄 조정을 했죠. 오랜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러 가는 아이들의 발걸음 역시 가볍습니다.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해서라도 좀 데려다 놓고 오려고 하거든요. 부산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요. 그래. 그리운 고양행 버스가 줄지어 출발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대기실은 거리두기로 비워둔 자리 빼곤 꽉 차 있습니다. 90%에 달하던 연휴 전날 서울 출발 고속버스 예매율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곳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연휴 전날 미리 출발하는 귀성객들은 어서 도착해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늘 학교 가는 날이어서 학교 끝나고 저도 이제 직장 반차 내고 그리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댁 가면 그냥 편하게 쉬다가 올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고 빨리 가서 송편도 먹고 싶어요. 대중교통 이용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계속된 집단 감염으로 고향 방문이 더 뜸했던 탓에 추석만큼은 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교에 자가격리자가 한번 나온 적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일부러 안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조금 일찍 출발하게 됐습니다. 고향 방문을 내년 설 연휴로 미룬 경우도 있습니다. 시댁은 안 가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안 만나려고 그냥 전화만 하죠. 서로 얼굴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냥. 부푼 마음으로 하루 일찍 출발한 한가위 기성객들. 가는 곳과 방법은 달라도 가족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 한 가지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고 하는데요. 이상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에 모처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철판 위에서는 노릇노릇한 전이 익어가고 떡집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송편이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꼼꼼히 고릅니다. 애들도 못 오게 했어요. 먼 데 사는데 오다가 휴게소에 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식구끼리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은 예전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곳 시장 골목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지만 이번 추석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집 앞에 늘어섰던 긴 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예년과 비교하면 판매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명절 덕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침체됐었는데 그래도 명절이라 사람이 좀 나오고 또 오늘보다 이제 내일을 기대하고. 비대면 추석 분위기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 시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평소보다는 그래도 대목이잖아요. 그나마 많이 좀 찾아와 주시니까 저희는 그나마 고맙죠. 시장 상인과 손님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모습은 이번 명절 달라진 풍경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떠들썩하게 붐볐던 예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연결해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학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귀성길 정체 길이가요 좀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귀성 정체는 내일까지 지속이 되겠는데요. 지금 경부선 부산 방향 보시면 옥산에서 정체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중부고속도로는 조금씩 정체가 줄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의 정체 길이가 다시 증가한 곳 바로 죽전입니다. 여기에서만 11km 구간 정체가 됐다가 다시 목천 구간에서 남이 일대까지 27km 구간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진천에서 남이까지의 정체 길이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총 26km 구간 답답하게 지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괴산 부근에서 갓길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요. 양평 방향 감곡에서도 1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심히 통과하시면 좋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늘 퇴근 정체가 길었습니다. 이제는 비봉과 용담터널 사이로 정체 남겨두고 있고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 쪽 정체도 극심했는데 이젠 안현에서 송내까지 11km 구간 막힙니다. 반대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 정체 남아있고요. 서하남 나들목 와보니까 구리 쪽은 주로 진출로에서 답답합니다. 밤 시간 졸음운전 조심하시고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비 내리는 궂은 날이 많겠습니다. 예, 그래도 추석 당일 오후에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이번 연휴에 비가 자주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우선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영동 지방은 추석 당일인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영서 지방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 오후에는 비가 모두 그치고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달 뜨는 시각은 서울과 광주가 저녁 6시 20분, 부산은 6시 11분, 강릉 6시 12분이 되겠습니다. 이후 금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개천절인 토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기온이 점점 떨어지며 주 후반에는 한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9일 만에 5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자 수도 20명대로 줄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의 효과로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떨어졌다며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휴 동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집단 발병이 본격화하기 전인 8월 11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국내 발생은 23명으로 5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하루 확진자 수는 5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지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0.82, 수도권도 0.83으로 1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재확산 지수는 확진자 1명이 전파하는 2차 감염자 지수로 수도권발 유행이 확산할 때 2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재확산 지수 자체가 1보다 낮다는 것은 거리두기 효과를 지금처럼 또 계속 지속한다면 코로나19를 계속 억제해 나갈 수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8월 이후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100명으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17명, 8.15 도심 집회 관련 5명입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관련은 2차 전파까지 합쳐 27명입니다. 집회 이런 부분이 언제든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폭 기회,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의 규모를 늘리는, 즉 국민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방역당국은 지금 같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 온 국민의 거리 두기와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네,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28일 기준으로 873명으로 늘었습니다. 14개 지역에서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고 이상 반응도 신고됐습니다. 사회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7일까지 집계가 407명이었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국가독감 예방접종사업 일시 중단 관련 설명자료에서 정부 조달 물량 접종 건수는 어제를 기준으로 14개 지역에서 873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7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26건, 인천 86건, 부산 83건, 충남 74건, 서울 70건, 세종 51건, 경기 49건, 전남 31건, 경남 10건, 제주 8건, 대전 3건, 대구 2건, 충북 1건 등입니다.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접종 지역이나 접종자 수는 더 늘 전망입니다. 질병청은 앞서 국가 조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 유통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돼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명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국가독감 예방접종 중단 사태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결과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생후 8개월 된 남자아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과 관련해 접종받은 의원이 정부 조달 물량이 공급된 곳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입원한 아이의 하지 근력 약화 증상은 입원 당시에 비해 호전되고 있지만 앞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며 상태와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진호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의 자제를 당부했지만 귀성객과 추석을 즐기는 축캉스족의 이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달라진 추석 모습과 우리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거고 이용하시다 보면 휴게소에 들리실 텐데 휴게소에서의 방역 수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속의 귀성 행렬 중에 가장 크게 바뀐 풍경 중 하나는요. 아마 고속도로 휴게소일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요. 음식물 포장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휴게소를 이용할 때도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놓고 있어서 출입 동선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방문자 체크도 하는데요. 출입 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체크인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휴게소 방문자가 휴게소의 가상 전화보도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올 추석 고향 방문자 규모가요. 작년보다 30% 정도 줄어든 27,059만 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자가용을 선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휴게소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축캉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공항이 벌써 붐비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해외 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여행객들, 사람들이 이제 김포공항 쪽 이용객들로 몰리면서 붐비고 있는 건데요. 방역 당국은 현 상황을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쉽지 않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공항의 이용객이 지난해의 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경각심과 실천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는 공항은 보통 이제 감염에 취약한 장소 중 한 곳으로 꼽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줄서기, 탑승 전 전원 발열 체크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 극장 많이는 못 가지만 이제 그래도 연휴가 길어지고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인척들을 만나게 된다면 극장도 갈 수 있고 예. 캠핑장 같은 경우는 벌써 10,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까? 네, 일단 영화관 말씀하셨으니까 예. 먼저 좀 짚어보면요. 영화관 이용 관객들 역시 이제 마스크 착용이 필수고요.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대화는 영화관 내에서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보통 보면은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극장을 찾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상영관은요. 좌석의 절반만 가동해서 뛰어 앉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석을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 이번 연휴에 특히 눈에 띄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 그리고 예. 대형 리조트, 야영장인데요. 예. 캠핑장과 리조트가 밀집된 동해 쪽 상황을 취재해 본 결과요.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캠핑장 유명한 곳 4곳이 모두 보시는 것처럼 다음 달 3일까지 예약이 모두 찬 네. 상황이었습니다. 예. 캠핑장 하면은 사실 지난 7월에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 발병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합니다. 이용자들은 이제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마스크 상시 착용, 또 캠핑장 내에서도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시설 운영자의 경우는 소독 강화 그리고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등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또 보면은 이번 연휴 기간 내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공원이나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산을 찾는 시민들도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서울시의 경우는 연휴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단속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내, 실외, 야외 가릴 거 없이 방역 수칙은 마스크 꼭 쓰고 손 자주 씻고 가까이 모이지 않고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히고 합의금을 받아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유골함을 들고 다니면서 사고로 깨졌다고 운전자를 속이는 신종 사기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차량 쪽으로 걸어옵니다. 차가 지나가는 순간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안에서는 파편이 튀어나옵니다. 급히 내린 운전자에게 이 남성은 유골함이 깨졌다며 슬픈 모습을 내비치고 사망 진단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도 슬쩍 보여줍니다. 병원에 가자는 운전자에게 이 남성은 몸은 다치지 않았다며 합의금만 받아 사라졌습니다. 죄송스러우니까 유골함이 깨졌다니까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급한 마음에 15만 원 드리고 그분 받으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처럼 보였던 골목길 교통사고. 알고 보니 치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뺑소니 논란을 우려한 일부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해보니 하나같이 유골함이 깨진 사고였던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60살 A씨는 부산과 경남에서 깨진 그릇을 들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된 사례만 10건이 넘습니다. A씨는 이곳처럼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만 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에 부딪힐 때 다치지 않으려고 보호대를 차고 다니고 운전자에게는 적은 돈만 요구해 신고를 피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30만 원 이하의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심지어 집에까지 따라가서 현금을 받는 그런 수법도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지나가는 차에 손을 부딪히고 돈을 뜯는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21명 가운데 62%인 13명이 대기업 경영진으로 명단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그리고 강동수 SK 부사장 등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증인 채택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 정운천, 정점식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을 돕자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에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기금 출연이 제대로 되지 않아 10년간 1조 원 조성이라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농어촌이 죽어가니 상생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여론을 의식하면 일을 할 수 없으니 비판을 감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내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준조세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기업인 무더기 호출,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죠. 국회 사무처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증인 신청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16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명, 환경노동위원회도 7명의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정책 국감을 하자면서 기업인 증인을 부르지 말자고 했지만 이번에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해마다 국감이 되면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인을 부른 뒤 정작 질문 한 번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팽수에 이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그리고 유튜브 방송 가짜 사나이로 유명한 이근 대위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상황인데요. 이게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인지 의원들이 주목받기 위해서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 결국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결국 검찰의 모든 것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흘러나온 얘기는 대검하고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래갖고는 안 되지 않아 이렇게 했다는데, 이걸 이제 사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지 언론이 쌈을 붙이려고 슬그머니 흘리는 건지 요즘은 이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 사실 이제 수사팀과 대검 사이에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라는 거고 그 의견 조율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다른 생각들이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럼 검찰에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꼭 싸우는 거 모양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결국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바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대검 일부에서는 수사팀이 한 수사 중에서 보강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휴가를 승인했다고 하는 부대장이 있지만 휴가 명령서 같은 것들이 빠진 부분들은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었고, 수사팀에서는 실제 국방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뭘 한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도 않고 또 그게 판단하는데 그 불기소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결국 윤 총장도 주말 내에 승인을 해서 이 승인 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논란이 끝나지 않는 게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관여된 바가 하나 없다 그랬는데 이것저것 하면 벌써 전화번호를 넘겨줬다든가 뭐 이것저것 나오지 않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이걸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그 여의도에서 뭔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정쟁이 됐던 부분들이 검찰로 꼭 가게 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추 장관의 아들이
다른 병사, 일반 사병,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젊은 국민들 대다수가 가는 군대에서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냐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군대라고 하는 것들이 각자의 경험들이 있고 세대별로 너무 또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저부터도 그래서 이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구나 그런 것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특혜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는 걸 검찰도 확인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더 다툰다는 것은 이 다른 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많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항상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가 정치권에서 문제 생기면 다 검찰한테 가져가서 수사해서 판단해 주시오라고 다 가져가니까 결국 검찰이 최고 권력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빌미를 자꾸만 만들면서 검찰도 이런 생각을 하면 검찰도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이 자신들끼리 정치로 해결을 못하고 갖고 와서 그래서 검찰의 힘이 커졌는데 나중에 욕은 또 검찰이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법무장관들 얘기로 계속 합니다만은 벌써 서초동 촛불 1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영상 한번 좀 보고 다시 돌아오죠. 네, 벌써 1년이 됐군요. 서초동도 또 반으로 나눠서 진보 보수 집회가 열렸습니다만은 공방이 여전히 치열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내지는 입장이 다른 부분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뭐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어찌 보면 이 그냥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사건이 그동안 사실 많이 바뀌었고 재판에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리라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 뭐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기 때문에 뭐 치열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청문회 당일날 막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그 재판 결과가 다시 기사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뭐 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쭉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의 결과만 보면 지금까지 진행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면 이제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요란함을 넘어설 정도의 그런 보도의 내용에 비해서라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검찰이 받고 있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 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남용을 했다. 그게 이제 사모펀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가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 직계 가족으로는 자녀들까지 그리고 이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생의 뭐 이혼한 그 전 처까지도 쭉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만 그중에 실제 이른바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재판에서는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정윤식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아직 결심이 1심 재판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주변에 공범으로 겹치고 있는 부분에서도 최소한 권력형이라는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만한 것의 결과는 1심 재판에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일단 신호탄은 표창장의 위조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뭐 국민들은 기생충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뭐 직인을 오려다가 싹 옮겨서 붙이고 뭐 이러는 것을 상상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일단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을 때는 임의로 도장을 찍어서 위조를 했다라고 공소를 제기를 했다가 나중에 공소장을 바꿨죠. 그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를 기존에 있는 상장을 스캔해서 복사를 해서 오려 붙여서 이거를 조합을 해놨다라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흥미롭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해 그렇게 기소를 했고 검찰에서 당장이라도 법정에서 재연을 해주면 금방 누구라도 수긍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지난해 이루어졌었지만 아직까지도 검찰이 그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했고요. 지난 표창장과 관련돼서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에서 또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대로 법정에서 그 방법 그대로 해서 재연을 해봐라. 그런데 재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 기회는 남았습니다만 재연할 수 있겠느냐는 그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는 대답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이거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네. 주변의 증인들, 뭐 조교라든가 아니면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의 얘기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MS 워드나 썼지 아래 한글은 아예 모른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표창장 위조 그러면 위조를 누가 했냐, 어떤 방법으로 했냐가 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표창장이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걸 증명 못하면 결국 위조했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얘기 같아가지고 좀 아직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 교수 같은 경우에 11월 초에 마지막 재판을 하고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1심 재판의 결과도 나올 텐데 주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권력행위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학의 그 봉사상인데 그것도 고등학생에 대해 주어진 봉사상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뜨겁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1심이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 다 뭐 항소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로 나온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또 이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을 띈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죄로 나올 때 지난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하고 재판했던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지난 이제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는 6개 혐의 중에서 다 무죄고 1개만 그것도 개인 비리만.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면서 나머지 혐의들이 다 무죄이기 때문에 형을 감형해 준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갔을 정도로까지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 뭐가 있었죠? 배임수재 등등등 다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엉뚱한 혐의 가지고 조사받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형을 좀 빼주겠다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무죄율은 3%에서 4%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데 6개에서 5개가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기소는 과하다라는 걸 재판부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무리하게 보도했던 거나 뭐 아주 성전적인 비난을 늘어놨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처리하려면 이 사건은 한참 더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큰 사건이었는지는 재판 결과에 이제 또 증명이 되겠죠.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1위는 통산 3번째인데요. 듀엣이나 그룹의 노래가 3번 이상 1위를 차지한 것은 마룬5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곡을 내놓자마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다이너마이트. 5주차에 다시 한번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뒤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가 앞서 1위에 올랐던 카디비에게 다시 정상 자리를 내줬습니다. 2주 연속 2위를 유지하다가 다시금 카디비를 누르고 1위에 오른 겁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듀엣이나 그룹의 곡이 3번 이상 1위를 기록한 건 2018년 7번 1위에 올랐던 마룬5의 걸스 라이크 유 이후 2년 만입니다. 빌보드 핫백 순위는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모두 증가했고 곡을 구매하는 다운로드 횟수는 일주일 새 96%나 늘었습니다. 4가지의 리믹스 버전을 추가 발매한 게 힘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또 전 세계 200개 이상 지역의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에서도 모두 1위에 오르며 싱글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5주째 1, 2위를 유지하면서 1위로 역주행까지 한 건 빌보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원래 보통 흐름대로라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에어플레이 지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1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아미로 대표되는 BTS 팬덤이 이 국권이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인 대중성을 쌓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온라인 콘서트에 이어 11월 새 앨범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추석 연휴에 스미싱, 보이스피싱이 번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아들, 딸을 사칭하는 겁니다. 보시죠. 엄마,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걸로 지금 급히 연락하는데 빨리 결제해줘. 신용카드 비밀번호, 주민증 사본 등등등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가져간 뒤에 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뭐라고 오느냐 하면은 준거대로 하는데 잘 안 돼요. 이 앱을 보내줄 테니까 깔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앱을 보내주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또 택배를 사칭한 문자 사기도 많습니다. 예, 무슨 통운입니다. 주소가 안 맞는 모양인데 요거 콕 눌러서 확인해 주십시오 라든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요거 콕 눌러서 한번 언제쯤 도착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선물을 드린다는 유혹도 많습니다. 예, 즐겁게 한가위 보내십시오. 명절 상품권을 보내드리는데 눌러보시죠. 예, 팡팡 선물 많이 드립니다. 눌러보시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은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상한 번호 밑에 있는데 연락하란다고 그냥 바로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정보, 주민증이라든가 신상정보 요구하면 웬만해서는 알려주지 마십시오. 아들, 딸이나 친척이 다른 사람 문자로 뭐라 하든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또 깜빡 어떻게 다 보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속게 되더라도 계좌에서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걸 3시간, 5시간 이렇게 늦추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연 인출 서비스, 지연 이체 서비스, 자기에게 맞는 걸 금융기관에 가서 찾아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 상담 전화나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를 미리 파악해 놓으십시오. 필요하시면 적절한 걸 찾아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신고 전화를 통해서 이런 게 왔는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서슴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도 건네주셨는데 9330님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보름달을 봐도 우울한 건 저만 그런가요? 코로나의 논란투성이인 정치권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2813님 내일부터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입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0184님도 모두가 조심조심 방심은 금물입니다. 안전하게 한가위 보내십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아이유의 시간의 바깥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지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도 바꿨지만 명절 풍경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잘 되시고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연휴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의 테두리 바깥에서 과거를 막지 않고서 빼면 숨이 차게 춤을 추겠어. 낮에도